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를 기억하고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주면 좋겠다 생각하여 가족들에 의해 버려졌던 고아원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아주 간단한 기억을 제외하고는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잃어서 그때 함께 보낸 시간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 덕분에 아직까지도 좋은 생각들로부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물론 나쁜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은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불이 났을 때 집에는 저와 엄마만 있었고 소방관으로 일하시던 아빠는 출근 중이어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점에 집 절반 정도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와 우리 수영이를 구하러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수영이는 엄마의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알겠지?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한 새벽은 이미 매우 늦었지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엄마와 나는 집 절반 이상이 이미 타고 있었을 때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깨어나 새벽에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불을 피해 나갈 수 없어서 소방관인 아버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엄마와 나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는 가운데 도착한 아버지가 영웅처럼 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빠야, 여기 둘 다 있어. 구해오러 왔으니까 걱정 말아요. 밖에 소방차도 많이 와서 불도 금방 꺼질 거예요. 아빠, 수영이도 힘들어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매연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왔지만 아빠가 저희를 구하러 들어온 이후에도 불길은 잠잠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희 세 가족은 안방에 발이 묶여 발만 동동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이러다 우리 셋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수영이만큼이라도 살려야겠어. 일단 화장실로 가서 이불에 물을 적셔 올게. 수영이는 이불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잘 막아두면 불길이 꺼질 때까지는 안전할 거야.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구조대마저도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들은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 이불을 불에 적셨고 물에 잔뜩 적셔진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영이, 엄마랑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약속이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엄마와 아빠가 수영이만큼은 꼭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수영아. 아빠가 우리 수영이를 여기서 떠나게 해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엄마와 수영이를 꼭 살려주겠다고 우리 수영이에게 약속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던 아빠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나 혼자 남겨두고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져내긴 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골칫덩어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떼칠 수도 없고 귀한 남동생을 잃고 골칫덩어리 하나 어떻게냐고. 너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우리가 얘를 데리고 갈 생각을 왜 해? 우리는 얘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얘를 데리고 가더라도 외과에서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얘를. 왜 가도 내 말이 틀렸어. 그쪽 보니까 사정이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니.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린 것을 왜 살려줘서 산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아빠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아빠 쪽 가족들은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단
저는 어떻게 외가 식구들에게 떠넘길지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9살 어린 나이였지만 애친과 친척들이 저를 세상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돈님, 이제 수영이 어떡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쪽에서 수영이를 데리고 갈 건가요? 우리 쪽에는 수영이를 파줄 사람이 없어서 수영이 데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도 수영이를 데려갈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요. 솔직히 형편은 우리 쪽이 끝내주는 내 사람들이 더 좋은데 그쪽에서 수영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선 더 이상 못 맡아준다고 하니 분명 나에게 한 달만 맡아주라고 요청했었잖아요. 지금 벌써 3달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요? 우리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데리고 가도 애 엄마 쪽에서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수영이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세요. 저를 절대 데리고 갈다고 완강하게 표현하는 친가 친척들 덕분에 저는 한 번 할 수 없이 외가 친척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외가 친척들에게 맡겨져도 저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끌려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저는 결국 외가 친척들의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빠는 한 달에 겨우 200만 원을 버신다고 말해도 천부라고 할 수 있어.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맡기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와 언니가 더 친한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내가 수영이 맞는 것이 당연한 선택 아니야? 언니가 너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라도 수영이를 내가 좀 챙겨주면 좋겠어. 나는 수영이의 엄마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언니도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서 그것만 생각해도 아이를 맡을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거니와 미래만 볼 수 있어야 해.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서로 손가락만 빨면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에게는 아래로 여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이모들은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쟤를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결국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상황을 이해했던 저는 이모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이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그냥 외할머니 집으로 갈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할머니랑 시골에 살아도 괜찮아요. 네, 할머니가 잘도 너를 맡아주겠다. 내가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네? 할머니 아니고 새할머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느냐? 내가 아는 외할머니는 내 엄마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는 뜻이야. 너와 한 방울도 피가 섞이지 않은 그 할머니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할 때 너는 2팔을 벌려 환영해줄 자신이 있느냐? 우리도 거기서 널 보내줄 수 있다면 보내버리고 싶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6달이 지날 즈음에 2 이모와 이모부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서서히 합의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시선을 새로운 거처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아, 미안하지만 이모들은 이제부터 너를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모들이 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봤거든. 이번 주까지만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부턴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자. 거기 어딘데요? 저 혼자 가는 건가요? 제가 아는 사람 집으로 가는 건가요? 설마 외할머니가 저를 보러 와주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아빠 쪽 가족 집으로 가는 건가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고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건 아닌데 너무 걱정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결국 저는 이런 모퉁이로 모두를 손에 이끌려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고아원 입구에서 순간 제가 평생 고아원에서 살게 될 운명을 느끼고 고아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뗐었습니다. 여기 고아원이잖아요. 저는 여기 가기 싫어요. 이모,
제가 말 잘 듣고 이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여기서 살기 싫어요. 말했잖아요. 이모, 둘 다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지내고 있으면 이모들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이모들도 너를 데리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너를 데리고 있지 않았잖아. 이모, 제가 밥도 조금 먹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제가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데리고 있어주면 안 돼요. 제발 여기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사람의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니? 솔직히 말해서 너는 고아와 맞잖아. 부모도 없는 고아는 고아원에서 지내야지. 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해?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모가 너의 양육을 맡게 했으니 고아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러자 이모들은 고아원에 버린 채로 도망가듯 사라졌다. 수영이라고 불러서 나는 이 고아원의 원장이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수영이도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곳에는 친절한 친구들도 많고 수영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어른들도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함께 잘 지내보자. 원장으로서 수영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척 어른들과는 다르게 고아원에 계신 모든 어른분들은 친절하시고 사랑 넘치는 분들이셨지만 나는 고아원에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간 날부터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도망쳤고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했으나 그 횟수조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시도인가요? 이번 달만 해도 5번째라니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요? 고아원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를 찾아 여기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간 이후 심한 가출을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걱정되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수영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곳에서 있어야 할 운명을 자신이 이해했기 때문이죠. 아마 앞으로 큰 사고 없이 여기서 잘 지낼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수영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도와줘야겠죠. 원장님의 말대로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도 늘 혼자였고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아원에 동갑내기 남자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찬이 지내던 고아원이 없어지면서 저희 고아원에 새로 온 황승범이라는 친구였어요. 수영이는 너랑 동갑이고 앞으로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될 거니까 수영이가 승범이에게 많이 도와주도록 해줘야 해. 해를 알았어. 내가 수영이였구나. 여기 고아원에는 나랑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수영이었구나. 앞으로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잘 부탁할게. 우리가 지내던 고아원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 고아원으로 오게 된 동갑내기 남자친구는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 남편은 자격지심이 없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아 주제에 한없이 밝기만 한 남편을 극도로 싫어했었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왜 너 혼자 가냐고 나 하니까 학교 가는 길도 몰라? 오늘 저녁이 첫날인데 오늘만 같이 가줄래? 내가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니? 그리고 넌 어린애인데 왜 너 혼자 학교로 못 찾아가는 거야?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리고 내 자전거 뒤에 타고 가면 너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얼른 뒤에 타. 남편은 못됐다고 해도 군인인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저 다가왔고 학교에서 고아라는 놀림받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성적이 낮은 저에게 먼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도 했었죠. 보니까 너 수학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좀 알려줄까? 야, 이레벨도 내가 수학적으로 머리가 좀 좋거든. 대가 하나 없이 공짜로 알려줄 테니까 너 나한테 수학을 배워라. 내가 뭔데 나한테 수학을 알려주겠대. 그리고 나 수학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거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남편과 3년을 티격태격 싸우며 지내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 마음을 열었고 덕분에 남편 덕분에 고아원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거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한 건지 물어봐도 여기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알까? 다른 아이들 대부분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어릴 때 여기에 오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지만 나는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와 여기서 벌여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 나는 어떻게 힘들지 않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왜 모르는지 이해 못해. 난 내가 고아원에 버려진 날 생생히 기억해. 너는 그래도 내 이모들에게 버려졌다면서 미워하지 않았나 봐. 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버려졌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너만큼이나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에게 버려줘도 고아원에서 자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고 한 번 안겨줘도 괜찮겠지. 남편은 나와 다르게 혼자 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아원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며 내가 그렇고 싶지 않아도 분명히 잘 될 운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날 믿어봐.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믿어야 본전이라니까. 너의 말 한번 믿고 보겠어.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진 않아. 내가 보니까 나도 너처럼 살아보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둔 어두운 동굴 밖으로 나왔고 전과는 180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고아원에서 자립을 하게 됐을 때도 나는 걱정 하나 없이 제 발로 사회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야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군대에 있는 너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알려줘. 너야말로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나는 여기서 더 멋진 어린이가 되어 있을 테니 성인이 되고 남편이 군대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분명 남매 같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군대에 입대한 후 우리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크게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부러뜨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자 나는 패닉 상태에서 국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원이 나를 만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여기가 어디고 너 도대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내가 다쳤다는데 여기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죽을까봐 걱정돼서 달려온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차림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나는 훈련 중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아, 지금은 수술을 잘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부러졌다니 얼마나 큰 문제인데 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니 안심이 돼요. 당신이 의식도 못 차리고 누워있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군대에서 크게 다친 남편을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제가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남편이 의사에게 저녁을 한 남편은 바로 짐을 싸들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반칸짜리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우리는 이제까지처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세상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로 해. 그리고 너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돈이란 뭐길래? 난 벌면 되니까 너는 공부나 하고 대학 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돈 걱정 마. 넌 하고 싶은 공부 시작해. 남편과 함께 살며 약속한 것처럼 나는 남편을 위해 홀로 뒷바라지 할 거야. 남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의 미래를 돈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오랜 설득 끝에 남편은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6달 만에 수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유명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아네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를 너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고마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몰래 허튼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든 회계사든 꼭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사모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면서 남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왔고 다행히 남편은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허튼 짓 한 번도 하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대로 대학 조로 진학하여 회계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대로 쉽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승범아, 나는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보자. 어차피 못해도 3번 아닌 합격하지 않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3번 받아야 한다고 하니 최소한 3번은 도전을 하는 게 좋겠지. 너에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더 진전하지 않겠어. 대학교도 가겠어. 덕분에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는데 어떻게 1년 더 내게 신세지겠어. 나는 그냥 한 번 실패해도 미련을 가지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래. 회계사 시험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포기하면 아쉽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나도 다 속상하다.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던 제 남편은 회계사 시험에 한 번 도전했지만 낙방을 하자마자 회계사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대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거야. 어떻게든 할 테니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널 자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승범아.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준비해. 목표하지 못했던 곳이라도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기회가 올 때 다음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잖아. 게다가 나는 내게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회계사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마.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남편은 취업에서 성공했고 솔직히 말해서 제 기대는 크지 않았는데 남편은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중견기업에 한 번에 입사했어. 수영아. 이제 우리 결혼을 고백하자. 사실 전역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너에게 혼인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미숙한 남자라 차마 그런 말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정식 부부가 되자. 남편은 취직 성공 후 곧바로 청혼을 해서 결혼했고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우리는 13년 만에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상사들한테도 예쁨을 받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티 안 내리려고 했는데도 티가 나는 것 같아서요. 사실 회사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당신한테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동안 나한테 말도 안 한 것일까요?
설마 나 몰래 친구한테 보증금이라도 사준 것일까요? 내가 보증금 주고도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한번 만나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만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중견기업에 입사 후 고아원에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20년 넘게 연락 없었던 시부모님이 고아원 원장을 통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고 화도 나지만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님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은가요? 연락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부모님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전까지 안 연락 온 적이 없었는데 돈 버는 직장인이 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어떤 의도로 연락한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냥 그런 타이밍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왜 날 떠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또 왜 다시 연락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혼자 만나기 두려우시면 저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다는 사실도 부모님께 알려야 해요. 진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고 저희는 시부모님들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승범아. 우리가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였어. 저는 고아원에 보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없으셨다가 어쩐 일로 이제야 연락 주시다니 놀랍네요. 정말 단순히 제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였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네요. 정말 우린 너를 보고 싶어서 고아원에 연락한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지내던 고아원이 사라지고 다른 고아원으로 옮겼다더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고아원에 연락했더니 하마침 내가 이번에 직장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도 해주고 싶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 너를 꼭 만나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너무 그리워해서 연락했다며 남편이 나름 큰 회사의 직원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며 눈물을 보이셨어. 승범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꽤 큰 회사 같더라.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 부모 없이 혼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학 생활도 혼자서 무사히 잘 마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다 이분 덕분이에요. 이 사람 뒷받침 없었다면 저는 대학 근처에도 갈 수 없었고 지금 회사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시부모님들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며 5년 넘게 남편의 뒷받침을 해줬지만 제게는 고맙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따뜻한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혼인을 신고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둘 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확신이 들 때까지 서로 조금 더 알아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아직 그랬어요. 이 사람과의 확신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제 능력 부족으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두 분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제가 같은 공원에서 잘 지내는 친구예요. 그때부터 알아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우리는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다고 해서 친구로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아인 제게 시집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걸 눈치챈 남편은 그 사실을 시부모님들에게 말했죠. 저도 예전에는 고아였고 지금까지도 그저 그런 거죠. 없는데요 뭐죠. 친구야 저는 어른들 손으로 고아원에 버려진 것이 서로 똑같아서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내한테는 우리가 있지만 왜 너는 왜 고아야 했냐.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결코 너를 후회하러 만들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승범아. 우리 이제 앞으로 함께 지내도록 하자. 시부모님들을 만난 남편과 함께 저희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실 제 부모가 아니라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만약에라도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 다른 이유로 나를 다시 찾으셨다면 그때는 제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우리 연락을 끊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에 의해 버림받아 평생 고아로 자란 저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남아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걱정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두 분의 연락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부모님들을 만난 이래로 남편과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곤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서 기뻤다.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살뜰히 대해주셨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주시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게 노력하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나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쯤 만났던 것 같은데 승범이를 다시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 한 해 동안 엄청 가까워졌다. 서로 얼굴을 보며 지내는 것,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난다는 것, 이제 우리가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 우리도 정말 그런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의지하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든든하시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그렇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너희에게 부모님 대접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우리에게 자식으로서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앞으로도 평생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시부모님들은 우리를 만나시게 되신 것이 정말 기쁘신 일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품은 편견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혼자 반성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시부모님들이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착한 너희는 부탁을 기꺼이 수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부탁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부탁할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모두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서 집에 여유가 좀 있어. 아니, 솔직히 너희들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승범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 매달 용돈을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용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말에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불편한 기색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라니? 두 분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용돈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팔아봐도 얼마나 벌 거예요? 겨우 생활비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도 너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어요. 표정을 보아했을 때 남편이 입을 열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남편을 막아세우고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되면 두 분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도 단칸방에서 지내는 정도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매달 얼마 정도의 용돈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희는 한 달에 1,000 가까이 번다고 계산해서 20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금은 쉽사리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니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말에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3개 내려놓았고 나는 억지로 얼굴에 지은 웃음을 걷어내고 다급하게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200만 원이라니요? 저희 둘 앞에서 1000만 원 이상 벌지 못할 뿐 아니라 제 월급은 세금을 떼어도 20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200만 원은 저한테서 그 금액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버티더라도 모을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그런 돈을 받을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안 되더라도 100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너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나요? 갑자기 너무 서운해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받고 살아가다니 제 인생도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씩 줄 수 없다는 제 말에 시모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렸고 시부는 짜증을 내며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부모님들의 반응에 당황해서 두 사람을 말리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돈 때문에 다시 연락하신 거네요. 지금 당신들이 저한테 다시 연락해온 이유가 돈 때문인 거네요. 변하지 않은 직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연락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바라시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이후로 제게 연락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범 씨, 그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부모라도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아들에게 지지를 보내보려는 것뿐이에요. 결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고 저는 평생을 부모 없이 살아온 삶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일 뿐입니다.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연락하고 지냈던 것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잊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냉철하게 떠나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뒤돌아도 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신, 그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10대 때 나와서 지금 50살도 안 된 나이인데 어디 가서 아저씨, 아줌마 소리를 듣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두 분이 70대 노인이라면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있겠지만 여전히 40대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야 했다. 그 얼마나 열을 받는지 생각하면 잘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물러선다면 우리 둘 다 그들에게 발목을 잡혀 살아왔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돈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아. 이제 끝이야. 이제까지의 것처럼 부모는 원래부터 내게 없던 존재로 생각하고 살 거야.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너무 냉정하게 시부모님들을 부리치고 단번에 연을 끊어버렸다. 그래도 남편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남편이 눈에 띄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 여보, 아무래도 나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팀에 방해가 되고 있어서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그만둬서 조금 쉬고 싶은데 나 그래도 될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당신이 조금 쉬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쉬어. 회사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는 안 돼. 남편이 크게 힘들어한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전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계속 다니기로 했어. 사직서를 내던 날 사장님이 나와 면담을 신청했었는데 사장님이 붙잡아도 결코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날 사장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마음을 바꾼 모습이었어요. 사장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파격적으로 뭔가를 할까? 라며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요. 사장님이 나같이 유능한 직원을 보내기엔 아까워하시며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여도 괜찮느냐고 하셨는데 그날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는 사장님께 내 인생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 함께 인생 상담을 하다가 사장님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신의 회사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당신이 엄청 힘들어하던데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었을까요? 말이 길었네요. 당신도 우리 사장님을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탓인지 항상 여유롭고 분들만큼 베풀 줄 아시는 참된 어른이십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 금방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전보다 더 활기찬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셨지만 남편의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한마디 말 없이 단칸방이었던 누추한 집으로 사장님 내외분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은 사장님 사모님이시니 우리 집에 잠시 들르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왔어요.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저녁이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일단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많이 누추하지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남편이 말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사장님 내외를 모시고 와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는 눈물을 훌쩍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은솔이가 맞는 것 같았고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단번에 알아보겠어요. 아니,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이러면 이 아가씨가 당황하잖아.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사모님을 보았다. 그 상황에 상당히 당황했지만 또한 그러한 사모님을 달래는 사장님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시며 나에게 말했다. 그 황사원님 어쩌다 아내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9살 때 화재로 양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혹시 그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원에 있는 고아원이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또한 황사원 아내분의 사연이 우리가 잃어버린 손녀나 딸의 사연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양쪽 조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서 아마 사장님이 찾으시는 손녀는 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은 돌사진 한 장뿐인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를 잘못 찾아오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죽은 부모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며 가족 사진을 모두 불태우고 돌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겨우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사장님 내외에게 보여드리면서 두 분이 찾고 계시는 손녀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제가 건넨 제 돌 사진을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오열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은솔이 맞지요? 이날 우리가 함께 가서 돌 사진을 찍은 거 당신도 기억하시죠? 여기 논현동에 있는 사진관이었는데 우리 은솔이가 확실해요. 끝까지 침착하게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꽉 껴안으시더니 사모님처럼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셨고 저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손녀딸이 분명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가씨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가씨는 모르고요. 이 아가씨의 친아버지는 3살이 되던 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저의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모들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 아버지를 평생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겠지요. 오랫동안 우리의 며느리가 그 아가씨와 재혼한다는 말에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인 저희 딸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사장님은 매우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나에게 건네주시던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처음 보는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안겨있는 갓난아기 시절의 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고아원이겠다고 생각하여 서울에 있는 고아원만 살펴보았어요. 이 모델한테 어디로 보냈는지 물어보려 해도 우리 연락을 받지 않아 그동안 찾지 못한 채였죠. 그러나 어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건가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은솔이었다. 내 어머니가요. 너를 데리고 셋이 집에 간 뒤에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 재혼한 남자가 너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지. 그는 너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었어. 우리는 내 이름까지 바뀐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제까지 은솔이라는 이름으로만 너를 찾아왔었지만 이름까지 바꿔서 너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 싶기도 해. 남편이 퇴사하게 되면서 남편의 할아버지이자 옛날 회사 사장으로 알려진 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게 되었어. 할아버지는 고아원에 버려진 내 어릴 적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고아원에서 자란 남편이 겪어온 어려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요. 대화 중에 아내인 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남편을 통해서 들은 제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손녀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무작정 찾아오셨다고 말했어요. 나는 황사원에서 아가씨 약이 되자마자 내 손녀딸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어요. 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내 손녀딸 이야기다. 내 손녀딸이 나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음에 찾아왔는데 정말 여기에 있을 줄이야.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보, 아가씨가 뭐냐며요? 은솔이한테 은솔이라고 부르면 돼요. 은솔아, 이제야 너를 찾아서인데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었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죄인이었다. 그 후에 돌아가신 새 아버지의 가족들이 왜 나를 맡을 수 없다고 외가 친척들에게 떠넘긴 것인지 이해했고 평생 미워했던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새 아버지가 따로 있는 사실과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두 분의 끊임없는 사랑 덕분에 금방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 모델 손에 버려진 후 나는 세상에 나를 아무런 대꾸 없이 사랑해줄 어른은 없다고 생각했었고 어른들에게 버려진 불행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두 분 덕분에 다시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와 황서방에게 더 고마워요. 너와 황서방이 열심히 살아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 할미가 남은 생 동안 너와 황서방이 못 받은 사랑 모두 주며 살겠다고 약속하라.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할아버지와 할미가 너무 사랑해주고 있어요.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 부부를 넘치게 사랑해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무데가 없이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며 또한 제가 바란 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랬듯 앞으로의 제 인생이 좋은 일들로만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있다지면 다 다행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쳐오면 이겨내보면서 다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겨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